한때 테크놀로지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삶을 살았던 나는 어느 날 문득 지쳐버린 자신을 발견했다. 하루의 시작은 스마트폰의 알람 소리로 깨어나 모든 SNS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업무 중에도 지속적으로 울리는 알림 속에서 집중을 잃어가곤 했다. 저녁이 되어서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끊임없는 영상들을 보며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다. 이런 생활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머릿속은 항상 혼란스럽고 쉽게 짜증이 나며 우울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졌다.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을 보자마자 깊은 피로감에 휩싸였다. 그날은 평소 가던 회사도 가지 않고 휴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소파에 누워 한참을 있었지만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디지털 디톡스였다. 나는 모든 알림을 끄고 SNS 앱을 삭제했다. 처음에는 버릇처럼 손이 스마트폰으로 향했지만 이를 의식적으로 피하고자 노력했다. 처음 며칠은 불안감과 공허함이 몰려왔다. 내가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일주일쯤 지나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불필요한 정보에 쏟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머릿속이 한결 맑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되었으며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아울러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동안 오랜만에 책을 읽고 가족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아졌다. 친구들과도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자연 속을 산책하며 향기로운 바람을 맞고 잔잔한 새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너무도 멋진 순간들을 간과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나는 디지털 기기들과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알림을 필수적인 것만 켜두고 SNS는 필요한 경우에만 확인한다. 물론 업무상 사용하는 도구로는 여전히 사용하지만 여가 시간에는 오롯이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집중하기로 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디지털 디톡스는 단순히 기기와의 단절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정신 건강을 회복하고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이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디지털 세계가 주는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진정한 행복은 현실 세계에서 찾아야 함을 배우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수차례의 다이어트 시도 끝에 좌절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때 발견한 것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였는데 흔히들 케토 다이어트라 불리기도 했다. 이 다이어트는 단순히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더 많이 섭취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다. 다이어트 전에는 네 끼니 밥과 국수 같은 탄수화물 덩어리로 배를 채워야 만족했지만 이번에 도전할 다이어트는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을 요구했다. 시작은 고비였다. 특히 아침으로 늘 먹던 토스트와 국물 시리얼을 포기하는 것은 나에게 매우 큰 도전이었다. 다행히도 인터넷에서 다양한 저탄수화물 식단을 참고할 수 있었고 이를 따라 다양한 식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계란이나 아보카도 같은 지방이 풍부한 식재료가 주로 자리 잡았다. 결과적으로 양상추에 싸먹는 치즈버거 스타일의 음식들이 주를 이뤘다. 다이어트 초반에는 탄수화물 금단 현상이라고 불리는 기간이 있었다. 몸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던 탄수화물이 사라지자 피로감과 두통이 몰려왔다. 그러나 이를 견뎌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나의 몸은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체지방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매일 체중계 위에 올라서는 것이 즐거움으로 변했으며 당장이라도 세상이 달라져 보였다. 물론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친구들과의 외식 자리나 가족 모임에서는 고기 요리 외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제한적이었다. 또한 처음 2달 동안은 정신적으로 집중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었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몇 주가 지나고 적응을 마치자 될 수 없는 문제는 아니었다. 이 다이어트의 장점은 체중 감량 외에도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식단 구성에 있어 더욱 창의적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이어트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신메뉴들을 만들어 먹는 재미도 있었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었다. 나아가 혈당의 급격한 변동이 없어졌고 이는 정신 건강을 비롯한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이점이 되었다. 결국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나에게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주었다. 단기적 체중 감량의 효과를 떠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개개인의 생활 방식과 체질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세 번째 이야기. 최근에 체중 감량을 결심한 지원씨는 인터넷을 뒤지며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을 조사했다. 헛구호처럼 들리는 방법들도 많았지만 지원씨는 최대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러던 도중 스마트한 다이어트 방법 7가지를 발견하게 되어 이를 자신의 생활에 적용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간헐적 단식이었다. 16-8 규칙을 따라 하루 8시간의 식사시간과 16시간의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지원씨는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부터 저녁까지만 식사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익숙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 방법은 고단백 섭취였다.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늘리면서 체지방을 감소시키려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식단에 닭가슴살, 계란, 두부, 콩 등의 고단백 식품을 늘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니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었고 체중이 줄어드는 것을 천천히 느낄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지원씨는 칼로리 계산을 시작했다. 자신이 먹는 음식들의 칼로리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이 처음엔 번거로웠지만 점차 습관이 되어갔다. 앱을 사용해서 하루에 섭취해야 할 칼로리와 실제 섭취량을 비교하며 조절할 수 있었다. 네 번째는 물 많이 마시기였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만으로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체내 독소가 배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원 씨는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물병을 항상 휴대하며 틈날 때마다 물을 챙겨 마셨다. 5번째 방법은 식사 일지 작성하기였다. 자신의 식사 습관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했다. 과식하거나 과도한 간식을 먹은 날을 기록하면서 점차 그런 날들을 줄여나갔다. 이를 통해 계획적이고 규칙적인 식단을 유지할 수 있었다. 6번째는 작은 그릇 사용하기였다. 작은 그릇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음식 섭취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엔 양이 부족해 보였지만 정해진 양까지만 먹고 천천히 식사하다 보니 생각보다 쉽게 배가 불렀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처음엔 무리하지 않고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했고 점차 요가, 수영,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운동을 시도했다. 신체 활동이 많아질수록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었다. 운동 후 개운한 느낌의 지원 씨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운동에 임할 수 있었다. 지원을 통해 깨달은 것은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 감량 이상의 의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바른 식습관과 건강한 생활 방식을 통해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돌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원 씨는 더 건강한 사람이 되었고 얻은 자신감과 활력을 친구들과 나누며 그들도 함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4번째 이야기, 수면은 우리의 삶에서 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충분한 수면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반대로 수면 부족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수면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욱 더 충전된 느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능할까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 하나는 수면이 단순히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고 뇌에서는 기억을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습 능력 향상과 장기 기억 저장에 수면은 필수적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수면을 자연의 가장 큰 혁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중요한 수면이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블루라이트,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패턴 등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면 부족이 만성적으로 이어지면 면역력 저하, 집중력 감소, 심지어는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꿀잠을 잘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루틴을 가지면 생체 시계가 제 역할을 하게 되어 자기도 전에 졸음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로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켜고 될 수 있다면 전자기기 대신 종이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로 자기 전에 종종 따뜻한 목욕을 해보세요. 체온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떨어질 때 우리 몸은 더 쉽게 잠에 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시도해보는 것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꿀잠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꿀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두운 방과 적절한 온도의 환경을 만들고 질 좋은 매트리스와 베개를 사용하면 더욱 안락하고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수면 시간은 일반적으로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보통 7에서 9시간의 수면이 권장됩니다. 결론적으로 수면 시간과 질을 높이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수면을 개선할 수 있고 결국 우리 삶의 질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통해 꿀잠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려보세요.